1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경민 대신증권의 투자전략팀장님 나와주셨고요. 한지영 키움증권 책임연구원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오늘도 제가 아침에 시작할 때 장 분명히 플러스로 시작하는 걸 보고 종일 세미나를 갔다가 장 끝난 걸 보고 아이고야 했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일단은 가장 컸던 게 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러니까 반도체 쪽이 좀 많이 무너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빠졌는데 대부분 두 종목에서 나왔거든요. 특히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낸드 점유율이 떨어졌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외국인 매물이 대규모로 출회됐고, 그로 인해서 장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좀 낙폭이 커지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좀 나타난 현상이긴 한데 위클리 옵션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목요일마다 변동성이 좀 큰 모습들이 좀 보여졌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중첩되면서 시장이 좀 후반으로 가면서 힘이 없었던 상황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전반적으로 심리가 굉장히 위축된 상황에서 작은 악재만 나와도 굉장히 시장이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근데 대만의 위윈 같은 회사가 10%씩 빠졌어요. 그거는 덜 빠지긴 했는데 아까 얘기하신 낸드 말고 다른 요인도 혹시 있었을까요? 뭐 루머성 재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아마존이 이제 그 투자를 줄인다, 뭐 주문을 축소한다, 또 감가상각을 뭐 4년에서 5년 늘리니까 이게 안 좋을 수 있다. 어디까지나 하나의 그 정황이랑 그냥 가능성만 제기된 건데, 시장은 뭐 만에 하나 그러면 어쩔 건데 이러면서 일단은 팔자, 약간 이렇게 말씀하셨던 대로 심리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그냥 루머에 불과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주가에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이런 게 오늘 장세의 성격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게 단순 루머인가요? 아니면 사실 확인은 좀 시간이 걸리는 문제인가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주변에 있는 섹터 애널리스트 분들이나 아니면 저희 하우스에서 반도체 담당하시는 분에게도 여쭤보니까 그 서버 쪽은 거의 루머로 다들 많이 보고 계시더라고요. 이제 뭐 CIS나 이제 다른 스마트폰, 그 IT 기기 쪽에서는 주문 축소가 나온다라는 뭐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는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서버형 오더컷은 현 시점에서는 루머에 좀 가까운 게 저희가 지금 봐야 되는 시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만약에 밤에 그 어제는 마이크론하고 시게이트 같은 그러니까 메모리 발 미국 주식들은 괜찮았거든요. 어제 밤 미국에서는. 근데 오늘 만약에 그 마이크론이나 뭐 시게이트나 웨스턴 디지털이나 이런 약간 메모리스러운 기업들이 미국에서 빠지면, 혹시라도 많이 빠지면 시장보다, 이거를 한국에서 해석할 때 진짠가 보다 이렇게 해석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래도 그거는 그냥 하루 움직인 거 이렇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팀장님 보시기에. 한국 증시도 그렇고 미국 증시도 그렇고 지금 너무나도 심리가 거의 2020년 3월보다 더 못한 상황이거든요. 더 공포스러운 상황.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 가능성은 아직 높지 않은데, 루머에 왔다 갔다 하는 심리가 워낙 위축돼 있다 보니까 작은 악재도 굉장히 수급이 쏠리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거를 뭐 시간이 지나면은 확인되겠지만, 일단은 가격적으로는 선반영한다는 측면에서 특히 한국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미 오늘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 충격이, 그렇다 하더라도 충격의 강도는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그러면 오늘 본격적인 얘기를 들어가 볼게요. 저희가 이제 오늘 나온 이슈는 확인이 어렵지만 분명한 거는 시장의 투자 심리가 굉장히 위축돼 있고 불안감이 팽배하다는 거죠. 최근에 시장 어떻게 보시나요? 어떻게 느끼고 계신가요? 체감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제가 먼저 잠시만요.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가 요즘 세미나 다니면서 가장 많이 말씀드리는 건 많은 분들이 생각하신 것보다도 심리가 너무 위축됐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 조금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그림이 뭐냐면은, 위의 그림은 매크로 리스크 인덱스입니다. 보시면은 0에서 1을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0.8을 넘었다가 좀 꺾이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재밌는 부분들은 2022년 3월, 그러니까 올해 3월보다도 레벨은 좀 낮아요. 그리고 또 보실 것은 변동성 지표인데, 이 또한 2022년 3월보다 좀 낮은 수준에서 좀 꺾이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리긴 했지만, 이 전미투자자협회에서 발표하는 강세 전망과 약세 전망을 보면 2020년 3월 코로나19 팬데믹 때보다 약세 전망은 더 높고요. 강세 전망은 더 낮아져 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시장에서 보여주는
리스크 팩터 그리고 변동성 지수 이런 것들은 2022년 3월보다는 조금 덜하다. 그 정도는 아니야 라고 말해주고 있는데 심리는 아니야 더 불안해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은 좀 언더슈팅 구간으로 들어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거꾸로 말씀드리면 워낙 위축된 투자 심리 때문에 등락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좀 시장이 이 정도는 아니구나 라는 생각만으로도 좀 반등을 할 수 있는 룸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연구원님 보시기에는 어떠신 것 같으세요? 네, 요즘 시장 분위기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안 좋죠. 그리고 뭐 뉴스상에서 최근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 미국 증시가 100년 만에 약세장 이런 이야기들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서 야, 내가 처음 들어간 이 순간이 왜 하필 100년 만에 약세장이냐. 네. 약간 이렇게 좀 되게 안타까운 이야기들도 많이 들리는데 저는 그만큼 지금 여기 잘 말씀해 주셨는데 시장 심리가 비관적이다 보니까 다들 이제 자신감들을 많이 잃은 것 같아요. 특히나 그동안에는 연준에게서도 많이 기대를 했었는데 기대하고 또 연준이 구원투수로 나설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들이 과거의 급락장, 약세장 이거의 대표적인 하나의 특성이었는데 지금은 그거 자체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현재 시장의 자신감들을 많이 상실시키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요. 저도 대신에 지금 위로 올라갈 만한 힘은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일단은 저희가 센티멘트를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비관론이 굉장히 과도하다는 거 이거는 역설적으로 보면은 지금 증시가 바닥에 가까워져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뭐 책 유명한 투자자가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존 템플턴 경이 이제 거리에 피가 낭자할 때 주식을 매수하자 이렇게 하고 물론 지금 그 피해는 저희들의 피도 다 같이 철철 흘리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은 그만큼 비관론이 너무 과도하기 때문에 이제는 매도를 통해서 포지션 축소하고 시장을 떠나고 이런 단계는 지났다라고 보는 거죠. 오히려 위로 더 세게 올라올 수 있을 만한 최소한 내 계좌를 많이 복구시킬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전략과 업종들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하는 게 현 시점에서는 맞은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시작할 때 제가 깜빡했는데 사실 저희가 매주 이 시간에 유동원 본부장님께서 나와주시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체감하기에도 오늘 이제 좀 아쉬운 거는 본부장님께서 이제 사정이 있으셔가지고 못 나오셔서 두 분을 모시게 되는데요. 저희가 체감하기에도 긍정론이라고 얘기하죠. 이제 경기 대비해서 주가가 너무 많이 하락했다. 이게 이제 충분히 할 수도 있는 얘기인데 과거 대비해서 이 시청자분들의 반응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살벌하죠. 안 좋죠. 네, 좀 살벌한 말들도 댓글로 많이 쓰시고 하셔서 저희가 방송하면서도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투자 심리가 매우 좋지 않다. 그리고 유동원 부부장님도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은 느낌인데 두 분도 마찬가지로 또 느끼고 계신다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럼 실제는 경기는 실제 경제 상황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경제 상황을 보면은 안 좋은 건 맞아요. 좋다라고 말씀드리기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은 지금 보면은 전망치 흐름들이 계속적으로 하향 조정되고 있거든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잠시만요. 요 자료를 한번 보시면 요 위에 그림이 뭐냐면은 미국, 유럽, 중국의 2022년 그러니까 올해 GDP 성장을 전망하고 내년 GDP 성장을 전망을 같이 그려드린 건데 뭐 아시다시피 다 통상적으로 2022년 전망치가 떨어지면 2023년은 보통 올라가는 그림이거든요. 그럼 위에 보시는 것처럼 둘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도 안 좋은데 내년도 안 좋을 수 있어 라는 걱정들이 굉장히 큰 상황이거든요. 자, 그런데 나쁘네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별로 안 좋은 건 맞는데 침체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제가 침체가 안 옵니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장담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시장을 봤을 때 경기 침체 우려감으로 레벨이 떨어졌다라고 본다면 지금 내년 GDP 성장까지는 아직까지 2%대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올해보다는 좀 나을 거야 라는 전망이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저는 경기 상황이 좀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건 맞지만 경기 침체를 지금 우려할 만큼의 정도는 아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발표된 내구재 주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상치보단 못했지만 전월 대비는 좀 플러스였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발표될 뭐 PMI나 이런 지표들을 보면 전반적으로 전월보다는 덜 나쁘다 정도로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침체까지 반영을 한 시장이라면 완전히 반영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선반영한 시장이라고 본다면 경기 상황보다는 좀 센티먼트나 심리가 너무 위축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경기가 좋아질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은 경기가 둔화되는 건 맞지만 시장이 이 정도로 떨어졌다라고 본다면 좀 올라올 수 있는 룸을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네. 근데 만약에 진짜로 저렇게 지금 보니까 네. 올해 미국 GDP는 아직도 3% 가까이 되고 2.8. 내년은 2%가 넘잖아요. 네. 그럼 아까 우리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피가 흐를 때 주식을 사야 되는데 네. 피가 좀 덜 흐른 거 아닌가요? 저게 더 많이 내려가야 피가 막 묻어가지고 어떻게 보세요? 피가 덜 흘렀다는 증거 아닌가 반대로 생각하면? 그 가능성도 있죠. 뭐 그래서 이제 아직 한 방 더 남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맞을 만큼은 이제 다 맞지 않았나. 그리고 침체가 온다고 가정한 침체가 오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저는 지금 조정을 받은 만큼 받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제 뭐 한때 저희가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야, 연준이 금리 인상하는 거는 그냥 경기가 좋아서 하는 거다. 과거에 금리 인상 사이클 보자 올라간다라고 했는데 네. 제대로 그 전망들이 빗나가게 됐고 저희가 그것 때문에 올해 내내 조금 힘든 장세를 겪었던 거 맞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생각을 하는 거는 연말까지 혹은 내년 초까지는 경기에 대한 모멘텀은 둔화되는 게 맞아요. 네. 앞으로 중요한 거는 이게 소프트 패치로 갈지 아니면은 하드 랜딩으로 갈지 아니면 정말 리세션, 스태그플레이션을 갈지 이 경로를 따져보는 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라고 보고 있는데 고용지표 상이나 혹은 미국을 기준으로 봤을 때 뭐 한국도 그렇고 리오프닝 같은 이연 수요들 이러한 요인들을 감안해서 보면은 아직까지 하드 랜딩이나 침체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저는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심리적인 측면에서 다들 모든 것들을 확대 해석하고 악재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자기 실현적인 예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침체가 올 거야? 오겠지? 온다. 주가 때리자 이런 식으로 가는 게 현재 상황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는 것이 중요한데 그 끊어낼 수 있을 만한 이벤트는 이제 저희가 매번마다 확인해서 대응이 나가야겠지만 6월 달에 발표되는 미국의 물가, 네. 또 7월 달, 8월 달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이 모든 사태가 일어난 배경에는 사실 물가가 제일 핵심이었잖아요. 네. 작년 연말부터 생각보다 더 강하다 하는데 네. 피크아웃을 못 보고 네. 있는 거예요. 오늘 한국은행 금통위에서도 상반기에 피크아웃이 아닐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네. 제가 들으면서 너무 부드럽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이렇게 얘기하실 일인가? 굉장히 담담하게 얘기하셔서 저는 속으로 약간 놀랐어요. 두 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미국하고 한국은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특히 신흥국 쪽은 아닐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은 좀 꺾이는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전망치도 2분기를 피크아웃으로 좀 슬로우되는 그림들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국, 중국, 뭐 신흥 아시아 쪽 특히 음식료 비중이 높은 나라들 그런 나라들은 아마 3분기를 지나야지 좀 확인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요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위에 왼쪽 요 미국 CPI는 클리브랜드 연준에서 발표하는 데이터인데 8.1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네. 5월 달에도. 네. 그래서 2개월 연속 둔화되는 그림을 보여줄 거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 블룸버그 컨센서스도 2분기에 피크를 찍고 3분기에는 7.1, 4분기에는 6% 이렇게 떨어지는 그림으로 나오는데 요 밑에 신흥국은 3분기까지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고 있어서 조금 확인이 더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점은 중국을 빼고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먼저 금리 인상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상 폭이나 시점은 미국보다는 좀 작고 좀 빨리 종료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저는 좀 다르게 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보면은 밑에 그림 한번 보시면 그동안에 시장을 계속 억눌렀던 변수들은 또 진정이 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악재를 너무 반영을 하고 있다. 채권금리 같은 경우도 피크를 찍고 좀 슬로해지는 그림이고 미국채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도 좀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좋아지는 좀 나아지는 모습들은 다 무시하고 이제 또 경기 침체를 딱 꺼내들고서 이제 막 시장이 흔들리고 있는 거거든요.
뭐 가능성은 열어놓고 봐야 되겠지만 지금 경기 상황이라든지 경제지표 결과들을 보고선 그 정도까지 걱정할 시점인가?라는 것들은 조금 되짚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사실 물가가 미국 물가가 고점을 찍고 내려오긴 하지만 지난달에 어쨌거나 예상치보다 높게 나온 게 지금 더 주가 하락을 불러왔다고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예상보다 좀 내려가는 안정화되는 거를 확인하고 싶어 할 것 같아요. 시장에서는요. 그리고 연말에 대해서 물가 전망도 지금 굉장히 엇갈리고 있어서요. 편차가 크죠. 전망치 편차가 굉장히 큰 상황이죠. 한지영 연구원님은 물가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네. 네, 예. 그 미국 쪽으로 보면은 일단 저는 피크아웃 한 게 맞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중요한 게 피크아웃 했냐 안 했냐보다는 과연 연말이나 혹은 내년까지 물가에 대한 레벨 다운이 얼마나 낮게나 혹은 덜 되냐 이게 지금 관건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시장이 힘들고 또 앞으로도 계속 조금 매번 확인하면서 수동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밖에 없는 어려운 장세라는 것도 물가가 진짜 연말까지 얼마나 낮아질지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거 제거 그림 한번 보시면은 그 왼쪽 그림만 한번 보시면은 왼쪽 그림에 저희가 이제 농산물 가격이나 유가 같은 경우 지금 여전히 높잖아요. 뭐 기름값도 지금 2,000원대 시대고. 그런데 전년 동월 대비 YOY 증가율로 보면은 농산물 가격이나 유가 같은 경우는 이미 많이 꺾인 상태예요. 네. 그래서 이걸로만 보면은 물가는 피크아웃은 일단 한 것 같은데 문제 레벨 다운은 오른쪽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연준에서 만드는 데이터인데 그 연준의 PC 물가, 연준이 주목하는 PC 물가를 경기 순환적, 그냥 경기 민감과 관련된 물가, 또 비경기 민감과 관련된 물가, 이거 두 개로 나누어서 추적을 하는데 과거 어느 때와는 달리 지금 비경기 민감적인 물가도 같이 위로 튀어오르고 있는 상황이죠. 이거는 그만큼 지금 인플레이션이 그러니까 단순히 뭐 중국의 봉쇄 조치, 우크라이나 사태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리오프닝 수요가 될 수 있고 다른 사회적인 요인이 될 수도 있고 모든 요인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사회에 만연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지금 쉽게 빠르게 잡기가 어렵다라는 게 현재 상황이고 그로 인해서 저희가 올해 내내 주가 조정을 맞아왔던 측면이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만 더 차트 보여드리면은 이게 깨달음은 뒤늦게 찾아온다고 연준의 정책 대응이 늦었다는 것도 저희가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의 어려운 요인 중 하나잖아요. 그것도 데이터를 보시면은 이거 간단히 보여드릴게요. 이게 미국의 소비자 물가랑 연준의 기준금리 같이 이제 한번 그려보면은 대략 1990년대 이후로 봐도 연준의 기준금리가 물가보다 높은 기간이 많았고 행여나 이게 역전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갭은 크지 않았어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연준은 그동안 정책을 할 때 있어서 인플레이션에 대해 통제권을 쥐고 있었고 그러한 상태에서 금리 결정을 하다 보니까 연준이 그동안 정책 수행을 잘해왔던 건데 지금 여기 오른쪽 끝에 제가 화살표로 위아래 벌려놓은 것처럼 보시는 것처럼 얘네들 간의 격차가 너무 많이 확대됐죠. 이거는 그만큼 작년부터 이들이 물가를 일시적이라고 판단했던 게 잘못된 것으로 저희가 확인이 되고 있고 따라서 앞으로도 연준도 이제는 본인들의 정책 실수를 만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요즘에 기대하는 연준 풋 혹은 연준의 금리 인상 중단 이런 것들을 지금 좀 내려놓으시는 게 좋다. 이들도 이 물가 데이터를 보면서 계속 후행적으로 금리를 대응해 나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이게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어제 FOMC 의사록 나왔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50bp씩 두 번은 뭐 거의 확정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25를 두 번 할 거냐 뭐 이런 것만 남았는데 네네. 여태까지는 연준이 얼마 올릴지 몰라가지고 사람들이 무서워했던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는 어느 정도까지 알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물가가 얼마 나오든 간에 연준이 금리 올리는 걸 정해놨다고 하면 이제 오히려 이거는 변수가 아니고 네. 반대로 아까 얘기하셨던 정말 경기 침체가 오는지 GDP가 뭐 이런 쪽 그다음에 예를 들어 뭐 이런 쪽으로 우리가 좀 더 집중을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닐까요? 지금 5월까지 제 느낌으로는 네네. 제가 주식 시장에 온 지 올해 19년째인데 이렇게 매크로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은 말을 하는 거는 그렇죠. 되게 오랜만인 거예요. 리만 때는 이제 리만이 망한다고 해서 네. 그랬던 거지만 이런 일이 잘 없었거든요. 그래서 한 번 정도는 바뀔 때가 된 것 같은데 그게 바뀌는 시기가 주식의 바닥인 건지 네. 아니면 바뀌었는데 실제 실적이 작살나고 GDP가 작살나고 이래가지고 피가 한 번 더 날 건지 어떻게 보세요?
저는 7월, 8월 정도까지는 말씀하셨듯이 어느 정도 경로가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연준도 보여주고 시작했고, 아직은 경기 침체 시그널을 찾기보다는 아직은 아니야라는 시그널을 찾기 쉽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실적을 걱정하시는데 실적 전망치는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은 아직 올라가고 있죠. 네. 그래서 지금은 싸다는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7월, 8월 정도까지는 안도랠리 2,800선까지는 열어놓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다음 스텝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또 퀘스천 마크거든요. 네. 결정된 거는 6월, 7월, 그리고 8월에 FOMC 없으니까 8월 정도까지 열어놓을 수 있는데 9월 달에 어떻게 될지는 또 그 다음 스텝을 또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9월부터는 좀 더 확인하고 가자라는 말씀드리는데 저희는 조금 조심하자. 오히려 3분기가 좋고 9월부터는 조심하는 게 맞겠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물가가 천천히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9월 달에도 50bp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이 들어올 거고, 물가가 또 가파르게 떨어지게 된다면 경기 침체에 대한 걱정들을 한번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거 수요 불안 아니야? 주택 경기 꺾이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들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4분기가 가면은 장단기 금리 역전이 나올 것 같아요. 일단은 기준금리가 2.5를 갈 거거든요. 근데 아까 보셨던 것처럼 내년 GDP 성장률 전망은 2.1입니다. 그러면은 10년물 채권 금리가 3을 넘어서 갈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섞어서 보다 보면은 일단은 저희는 대신증권에서는 요번 지금을 바닥으로 7월, 8월 정도까지는 2,800선 중후반 정도까지는 열어놓을 수 있겠는데 그 다음 사이클은 조금 더 조심하자. 그래서 지금은 안도랠리, 트레이딩 관점에서의 접근은 가능하고 4분기부터는 조금 안전자산 쪽으로 비중을 늘리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연착륙은 쉽지 않다. 경착륙 가능성이 적은 거죠. 그러면 오늘 종가가 2,610인가 그렇잖아요. 그러면 2,800이면은 7% 정도인 것 같은데 그거를 우리 구독자분들이 트레이딩으로 먹어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2,600 초반이라고 본다면은 2,800선 중후반이라고 하면 10% 정도로 조금 10%는 간다라는 거고. 그리고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작년 10월부터 대신증권은 되게 베어리시한 전망을 해왔거든요. 2,600 간다고. 잘 맞추셨네요. 2,600 간다고 계속 조정 반등시 비중 축소, 현금 비중 확대 계속 말씀드리다가 3월 달부터는 2,600선이 등락을 보일 때는 조금씩 사나가고 2,600이 깨지면 적극적으로 사자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10% 정도의 상승룸을 활용하지 못한다면 또 한 번의 긴 어려운 구간들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점들에 있어서 트레이딩 얼마나 긴 건가요? 저희는 두려운데요, 약간? 기본 내년 상반기쯤에 한번 터닝 포인트는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일단은 안도랠리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은 가능한데 조금은 피곤한 장세, 그러니까 사놓고 기다리면 되는 장세가 아니라 샀다가 또 전환하고 또 샀다가 전환하는 장세가 아마 내년 1분기 상반기 정도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러면은 이 10%를 먹느냐 노리고 가야 되느냐 아니면은 흘려보내야 되느냐 그거는 투자자분들의 선택인 것 같아요. 저는 그동안 약세뷰를 말씀드려왔기 때문에 현금 비중을 갖고 계시다는 전제 하에 저희는 이 현금을 활용해서 10% 정도의 수익을 거두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전환을 하게 된다면 채권이라든지 달러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 수익을 한 번 더 낼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트레이딩 관점에서 저희는 원래 그렇게까지는 안 했는데 작년부터는 되게 예민하게 굉장히 월간 전망을 연간 전망처럼 쓰면서 좋은 거죠. 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더 짧게 보면서 대응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레벨이 어디까지 갈지 그런 것들은 조금 더 이제 9월이 지나면은 조금 더 클리어해지겠다. 9월 달에 25pp를 할지 50pp를 할지 그리고 물가 레벨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갈지 그런 것들을 보면 좀 더 클리어해지기 때문에 일단은 안도랠리는 조금 더 갈 수 있다라고 굉장히 세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 시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전환을 하면서 좀 자산을 좀 내 포트폴리오를 지키는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아직은 전환점이 진짜 바닥이 나오진 않았고 데드캣 바운스 아니면 안도랠리 정도로 열어놓고 그 다음 스텝에 대해서는 조금 더 조심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있죠.
네, 지금 말씀해 주시는 두 분의 의견을 듣자니 아마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마음이 좀 답답해져요. 왜냐하면 지금 요즘에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잖아요. 안 좋은 지표가 나올 거라고 우리가 예상은 했지만 그걸 한 번에 반영하는 식의 시장의 변동이 나왔는데 연말에 장단기 금리차 역전까지 예상이 될 만한 상황이라면 그런 우려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데드캣 바운스든 기술적 반등이든 10%의 상승은 과연 기대를 할 수 있는 것이냐 이런 걱정도 드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낙폭이 너무 컸기 때문에 뭐 그 정도의 룸은 충분히 있다. 왜냐면은 지금 3,300에서 2,550까지 내려왔거든요. 그 정도 절반 정도 되돌림이 3,000포인트 정도예요. 네. 그거보다 못한 정도라면, 그리고 데드캣 바운스 가능성은 좀 열려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러면 뭐 때문에 올라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심리적으로 아직은 아니야 라는 것만으로도 올라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저는 다음 주 예정되어 있는 경제지표들, 그리고 6월 12일 날 있을 CPI, 그리고 6월 15일 날 FOMC 회의. 근데 FOMC 회의에서 우리 경기 안 좋은데 금리 계속 올릴 거예요? 라고 말은 안 할 거거든요. 솔직히 어제 FOMC 회의록에도 경기 나쁘다는 얘기는 1도 없었습니다. 1도 없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조금은 경기 침체 아직은 걱정하지 마. 우리 잘하고 있어. 라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불러줄 거기 때문에 저는 등락은 있다 하더라도 6월 중순을 지나면서는 조금 더 다행이다라는 생각들이 좀 더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경기가 계속 다운턴이라는 것들은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은 경기 흐름들이 이렇게 내려가는 상황에서도 이 정도까지 내려왔다면 어느 정도 정상화된 뒤에 다시 흘러가는 그림들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이게 이렇게 크게 얘기하니까 굉장히 엄청 불안한 것 같은데 좀 좁게 보면은 또 기대할 수 있을 만한 변수들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타임스콥을 조금 좁혀서 지금 내년, 후년 이렇게 걱정을 하기보단 타임스콥을 좀 좁혀서 지금에 대한 판단, 그리고 한두 달 뒤에 대한 판단, 그 다음에 또 한 달이 지나면 그 다음에 한두 달 뒤에 대한 판단, 이렇게 짧게 대응하는 게 지금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왜냐면은 경기 침체라는 게 온다 하더라도 내년에 올 것 같거든요. 만약에 온다고 하더라도. 그러면은 이 경기 침체를 걱정을 해서 지금부터 팔 것인가, 아니면은 지금 상황들을 좀 가늠하면서 눈금 조정을 할 것인가라고 본다면 아직은 눈금 조정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죠. 네, 근데 이제 방망이를 짧게 잡고 짧게 대응하자는 거는 사실은 저도 증권회사에 오래 있었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이 본업을 영위하면서 하기에는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더 매크로에 관심이 많고 매크로 질문만 많이 하시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 연준에 대해서 이제는 조금 불안감이 생겨가고 있는 것까지도 개인들도 느낄 정도거든요. 그래서 아까 한지영 연구원님 보여주신 장표에 타이틀에 부드럽게 쓰셨는데 저 단어가 지금 시장에 물음표인 것 같아요. 연준도 시인한 정책 대응 지연. 언제쯤이면 연준이 뭔가 좀 주도권을 가지고 좀 예측 가능한 범주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크게 걱정할 건 아니다. 이런 게 가능해질까요? 그거는 역시나 이제 인플레이션이 잡혀야 되는 거죠. 그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제가 여기 그림에도 V자 반등 이후 전고점 돌파, 이거는 지금 뭐 꿈에나 이제 할 수 있는 이야기지만 3,000선 정도의 유의미한 레벨까지 가기가 어려운 것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 좀 예시 그림을 보여드리면은 저도 전체적인 뷰는 올해 남은 기간 동안의 뷰는 이경미 팀장님이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뭐 대략 3분기가 괜찮고 그 후에 조금 안 좋고 박스권 흐름인데, 저도 그렇게 보는 게, 이거 그림 약간 좀 복잡한데 그냥 쉽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에 이 주가가 이제 가상의 증시 경로인데, 파란색이 가상인 거죠? 이게 뭐냐면은 과거에 뭐 폭락장이나 급락장이 출현한 이후에 V자 반등했을 때 경로고, 과연 과거의 역사적인 경험을 미루어 보아 V자 반등했을 때 요건들이 뭐가 있었고 그게 어떤 것들이 충족돼야 지수가 이렇게 V자 반등이 나왔나, 이걸 한번 제가 도식화를 해본 건데, 그냥 여기 4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투자 심리상으로나 기술적인 요인이나, 이거는 그냥 센티먼트적인 측면인데 낙폭이 과대하고 뭐 악재, 저희가 뭐 흔히 말하는 킹 반영됐다, 이런 식으로 다 악재가 소멸됐다, 이런 식으로
그 센티먼트적인 측면에서 충족이 되면은 V자 반등의 요건에 하나가 퍼즐이 맞춰집니다. 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여기 3번과 4번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 4번 먼저 보시면은 정부의 재정 투입. 지금 미국은 대략 네. 중립 쪽이고 중국 쪽은 한번 기대해 볼 만하죠.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유동성인데 정부가 중앙은행이 지금 유동성 공급할 수가 없죠. 네. 금리를 지금 인상해야지 인하를 할 때가 아니잖아요. 이것도 역시나 인플레이션에 지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들 역시 이도저도 못한다. 이게 제가 V자 반등 가능성이 낮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도 뭐 대략 지금 레벨에서 뭐 10% 지수 그 지수 기준으로 10에서 15% 이 정도의 룸은 남아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대신에 하나 뭐 비슷한 얘기 하면은 약간 좀 그 재미없을 수도 있으니까 저는 뭐 섹터나 좀 종목 쪽에서 얘기를 드리면은 네. 지수가 10%면은 나머지 이제 개별 종목이나 업종 단위로 가면은 더 세게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해석을 해볼 수가 있죠. 네. 그렇게 되면 제일 먼저 생각해 보는 게 야, 낙폭과대주부터 한번 주워보자.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낙폭과대주가 아닌 종목이 없거든요. 네. 예, 결국에는 이제 어떤 것들을 좀 더 잘 피킹을 해 나가야지는가 중요한데, 저는 제일 먼저 보는 게 일단은 뭐 이익에 비해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그렇게 크지 않은, 이거 펀더멘탈적인 측면 그렇고,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그냥 외국인이나 기관의 수급이 많이 비어있는 업종과 종목들이 지금 꽤 자주 보이고 있어요. 다 비어있지 않나요? 있는 종목이 없는 것 같은데. 그 다 비어있는 거에서 네. 나름의 이제 좀 앞으로 더 비어있는 거. 이익이 네. 나올 수 있는 것들. 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 보통 어떤 종목의 주가가 대략 그 30% 정도 빠졌고, 그 빠질 때 나왔던 매도 금액이 1,000억 원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네. 그러면 그 후에 지수가 다시 원복할 때는 1,000억 원이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한 200이나 300억 원만 있어도 충분히 주가가 네. 반등이 됩니다. 네. 이게 수급 빈집의 효과라고 네. 볼 수가 있고, 저는 이러한 관점에서 좀 수급상 빈집들 찾아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뭘 사면 되는데, 무슨 업종 사면 되는데 보면은 뭐 반도체는 그냥 뭐 한 차선호 정도로 좀 남겨놓고, 네. 저는 그래도 자동차 쪽도 굉장히 수급상이나 이익 전망상에는 괜찮지 않나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근데 그런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네. 반도체에서는 서버, 네. 그다음에 경기 소비재 중에서는 자동차가 네. 공급이 되게 적었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펜트업 디맨드가 많이 붙어가지고 네. 오히려 덜 빠진 항목이다. 네. 그래서 오히려 앞으로 더 빠질 수 있다. 얘네들이 좋았기 때문에 이런 뷰도 있더라고요. 제가 네. 고객분들 만나뵈니까. 네. 요거에 대해 지금 말씀하신 딱 두 업종이 딱 그거에 걸리는데. 그렇죠. 공급난. 네. 그건 어떻게 얘기해 그 주시겠어요? 반도체 같은 네. 경우는 이제 공급난의 이제 충격들이 여전히 남아 있긴 한데, 저는 자동차는 지금 이들 업체들, 우리나라 뭐 현기차 업체들도 그렇고 글로벌 업체들이 이 공급난을 이제는 약간의 악재보다는 중립 이상의 재료를 활용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네. 보고 있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그냥 차트 하나만 딱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자료는 지금 인포맥스 라이브, 인포맥스 게시판에 올라와 있습니다. 네. 네, 이게 환율 효과랑도 좀 연관이 되어 있는데, 보통 이제 그 환율 효과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에서 물건을 판 다음에 이게 원화로 환산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제 환차익 이걸로 먹는 게 환율 효과 첫 번째고, 또 다른 환율 효과는 여기에 있는 것처럼 수출 단가를 조정하면 돼요. 이게 뭐냐? 그 가령 이제 $1 환율이 10% 상승하게 되더라도 기업 그 수출 업체들 입장에서는 수출 가격 5% 인하하면은 대략 BEP가 맞춰져요. 그러니까 그 글로벌 시장에서 수출 가격 인하해서 가격 경쟁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게 환율 효과의 두 번째 요인인데, 저는 근데 지금 약간 특수한 상황이라고 하는 게 공급난은 자동차 업체들한테 오히려 중립 이상의 재료예요. 왜 그러냐? 그 자동차를 저도 이제 구매를 좀 해보려고 좀 알아보고 있다 보면은 차 하나 받으려면 정말 오래 걸려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큐가 부족한데, 물량이 부족한데 그 물량이 나올 때마다 수요는 다 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굳이 현대차나 뭐 기아차 같은 이런 업체들이 해외 시장에 가서 수출 단가 인하 안 해도 충분히 고객들한테 가격을 다 전가시키면서 피를 더 먹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저는 그래서 공급난이 오히려 이들 업체들한테는 중립 이상의 재료로 작용한다라고 보고 있고, 여기는 지금 수급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상당히 비어있는 상태다. 자동차가. 네. 네. 나머지 이익 전망도 그나마 올해 상대적으로 괜찮다. 이러한 관점에서 저는 자동차 쪽은 계속 좀 들고 가시는 것도 좋지 않나. 물론 네. 트레이딩 관점으로 해도 되고 들고 가도 되고, 이런
업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수급 말씀하셔서요. 외국인 기관 수급 말씀하셨는데 사실 환율 영향이 외국인 수급에 상당한 영향을 줬을 텐데요. 환율은 이제 좀 진정된다고 보시나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당분간 좀 진정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 중에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경로가 어느 정도 그려져 있고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걱정은 떨어지고 있고 이제 9월 FMC가 남아있고 11월, 12월이 남아있긴 하지만 3%를 갈까 말까라는 지금 컨센서스상으로는 아직까지 3% 이상 확률이 60% 정도 되거든요. 이게 좀씩 떨어지면서 시장은 달러는 좀 슬로해지고 채권금리도 좀 슬로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달러보다 원화가 약세로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가 1% 오를 때 원달러율이 1.2 가느냐 0.8 가느냐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중국 변수만 조금만 도와준다면 저는 원화가 달러보다도 더 상대적으로 약한 흐름을 보여주면서 외국인 수금 조금은 개선될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들도 8월 달 정도까지는 좀 안도렐리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최근 외국인 수급을 한번 찬찬히 보시면 매도 규모, 평균적인 매도 규모가 계속 줄어왔어요. 무슨 말이냐면 파는 것은 계속적으로 이어졌고 지난주에 와서야 8주 만에 순매수 전환한 건 맞지만 그 규모 자체가 계속적으로 줄어왔거든요. 그런데 코스피는 더 떨어져 있고 원달러율은 이만큼 올라와 있는데 그런데 외국인 매도는 줄였다. 그것도 아마 그렇게 설명을 될 수 있는 게 달러보다 원화가 조금씩 강해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 중국 변수가 들어오다 보니까 외국인 순매수가 들어왔는데 멀지 않은 시점에 이제 미중 무역 관세라든지 그런 것들을 조금 정상화하는 그림들 그리고 경기 부양 정책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된다면 중국 변수로 인해서 환율 변화, 외국인 수급 변화를 좀 연쇄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구간으로 들어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환율이 근데 지금 고점에서 1200 거의 90원에서 오늘 65원인데 그러면 2%쯤 내려간 거거든요. 제 경험상 이 정도면 외국인 매수가 많이 들어왔어야 사실은 정상인데요. 오늘도 장 초반에 좀 사는 것 같더니 팔았단 말이에요. 근데 선물은 뭐 좀 괜찮긴 하지만 그러면 외국인들이 보기에는 그냥 그대로 해석만 해보면 환율이 다시 빵 뛴다고 생각하니까 환전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원화로. 그러면 1260원이 충분히 높지 않다라고 판단했다면 이게 만약에 이게 아니고 다른 방향이라면 환율이 얼마 정도 가면 외국인이 진짜 야 이 정도면 정말 빨리 원화 바꿔가지고 주식 사야지 이럴 것 같으세요? 위원님 보시기에는? 그 애널리스트 입장에서 정확한 시점과 가격을 언급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서 대략 둘이 뭉실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그냥 그 1280원, 90원 저는 이게 저희 계속 고점으로 저는 생각을 정고점 못 넘는다 환율이. 왜냐하면은 저는 사람들마다 시각이 다를 수가 있는데 그냥 한국의 원달러 환율이 뭐 1250원대 이상을 상회하는 거는 그냥 글로벌 상으로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했거나 아니면 한국 경제가 완전히 망가져 버리고 침체가 오고 이러한 상황인데 지금 우리나라 뭐 여러 가지 대표적으로 이제 외환 보유 같은 경우도 많이 있는 건 아시고 성장 같은 경우도 오늘 하향 조정하긴 했지만 2%대 나오고 기업 이익도 나름의 지금 잘 버텨주고 있고 이러한 환경 펀더멘털에 비해서 오버슈팅된 측면이 많습니다. 그리고 약간 좀 중기적으로 봤을 때에도 그 BIS에서 발표하는 원달러 환율 원화의 실질 실효 환율 이게 고평가 저평가 여부를 판단하는 건데 그게 거의 뭐 역사적인 고점을 넘어간 상황이에요. 그만큼 지금 오버슈팅된 성격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뭐 침체가 오고 혹은 침체가 바로 찾아오거나 아니면 러시아가 이제 그 우크라이나 정복했다 이제 유럽으로 가자 이러면서 그러한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정고점 넘기는 저는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네, 제가 이제 말씀하신 부분에 어느 정도 공감하면서도 마음이 썩 편하지가 않은 것은 우리가 이제 연초부터 많은 전망들이 엇나가다 보니까 여전히 불안감이 많아요. 제가 또 워낙에 마음이 간이 작아가지고 이해해 주시고요. 그런데 환율에 대한 전망치가 대체로 다들 비슷하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찜찜한 거는 무역 수지 적자가 우리가 분명히 연초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적자 폭이 좀 크지 않나. 그러면 이게 구조적으로 좋지 않다라는 시그널로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계세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래서 저는 원달러 환율이 1200원 초반에서 고점은 한번 올해 말이나 내년쯤에는
1,300원 트라이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경로로 본다면은 지금은 어느 정도 정점은 통과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1200선 초반 1210원 정도까지는 쭉 내려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말씀하셨던 분들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악재란 악재들은 다 선반영했다라고 보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4월달 그러니까 5월 수출 데이터를 보면은 전월보다는 좀 좋아지거든요. 그런 것들도 조금은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중국 변수가 더 많은 부분들을 차지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중국 위안화 워낙 약세를 급하게 가다 보니까 원달러율도 같이 딸려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1280원, 90원을 당장 넘기는 거의 어렵다. 여기서 점점 슬로해진다고 본다면 1210원 초반 정도까지는 갈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구조적인 부분들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3분기 8월, 9월 정도까지는 열려있다고 보지만 그 다음 스텝에 대해서는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 물가 레벨, 경기 방향성, 내년에 대한 경기 방향성, 그리고 연준이 제시했던 연착륙, 경착륙, 그리고 무역 적자가 계속적으로 구조적으로 갈 건지, 그러면은 내년 전망에 대한 부분들까지 끌어들여와서 본다면 아마 4분기부터는 좀 더 그런 부분들을 좀 디테일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은 말씀하셨던 구조적인 부분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중국 변수가 좀 상당한 영향을 줬다. 한 20원, 30원 정도 오버슈팅을 만들었다고 본다면 그 부분 정도는 되돌리고 그 안에서의 좀 하향 안정세를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네, 두 분께서 중국 그쵸, 담당하시는 애널리스트는 아니시지만 지금 실제 시황이 중국이 워낙에 영향을 많이 주고 있어서요. 하우스뷰가 있으실 텐데 그러면 두 분 회사에서 보시기에는 중국은 그래도 하반기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더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저희 하우스도 그렇고 뷰도 그렇고 제가 가진 개인적인 생각도 지금은 중국 올해 남은 기간이 믿어볼 만한 쪽은 중국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지금 많이들 걱정하시는 게 저도 요즘 약간 의아하게 하는 부분인데 이거 같아요. 중국 저희가 바라보는 게 중국 경기 부양책 한다. 돈 푼다 이런데 이거는 작년부터 있었고 올해 초부터 계속 있었는데 실제로 데이터들이 그렇게 지금 잘 안 나오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 다들 야 중국 역시는 여기도 약간 그 전문용어로 뻥카 아니야? 약간 이런 수도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이번에 3월달이나 4월달에 봉쇄 조치의 충격들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게 단순히 소비 경기 이것뿐만이 아니라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고 있고요. 중국 쪽에 있는 뭐 이동 데이터들 그리고 물류 쪽 데이터들 보면은 거의 확연히 5월달 이후로는 많이 풀리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발 악재는 저는 피크아웃 했고 이제는 좋아질 일만 남았다. 저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중국을 볼 때는 중국 때문에 왜 글로벌 증시가 흔들렸는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중국 경기가 안 좋다? 그러면 교육이 안 좋아질 거고 공급망이 더 불안해질 거고 그러면 글로벌 경기가 전반적으로 안 좋아질 거다. 이게 쫙 시나리오가 펼쳐지면서 시장이 막 흔들렸던 거거든요. 중국 내수 경기 뭐 이런 소비는 안 좋은 게 맞죠. 왜냐면은 이동을 안 했으니까 그건 충격받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 4월 달까지 보면 수출입 데이터는 예상보다는 좀 괜찮았습니다. 네. 즉 우리가 이 정도까지 갈 수 있어. 어이구 큰일 났네라고 해서 시장이 떨어지고 위안을 막 날아갔는데 열어보니까 여기까지인가? 중국 내수 경기가 충격을 받는 정도까지인가 아직까지는? 그리고 최근 8대 항구의 물동량을 보면은 지지난주에는 플러스 반전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좀 등락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까지 생각을 했었는데 이 정도까지 왔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저는 이 정도의 룸은 올라올 수 있는 회복될 수 있는 룸은 있고 여기에다가 유동성 공급 금리나 재정 정책 그리고 최근 나왔던 거는 뭐 자동차세 인하라든지 여기에다가 미중 관세 철회 이슈까지만 붙어준다면 그동안에 너무 힘들게 했던 그리고 한국 증시를 더 끌어내렸던 원달러를 더 위로 밀어붙였던 중국 변수가 오히려 더 단기적으로 안도렐리에는 플러스 알파 동력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미국 증시가 최근 들어선 저점을 깨는 듯하고 막 불안한 모습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코스피는 그래도 2600선을 지키고 있는 것도 중국 쪽에서의 플러스 동력들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시선을 좀 더 강하게 만들어주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오늘 시장을 보면 제가 오늘 약간 좀 별로 기분이 좋진 않았던 이유는 그러니까 물론 대만발 그 하이닉스 이슈가 아까 반도체 이슈 있어서 그렇긴 한데
오늘 상해하고 심천은 장 후반이 나쁘지 않았어요. 네. 오후장이 나쁘지 않았고 그래서 둘 다 플러스로 끝났는데 홍콩은 이제 항생 택이나 항생 바이오가 많이 밀리면서 끝났는데 그거를 그대로 따라서 우리나라가 정확하게 빠지더라고요. 홍콩은 월등히 외국인 비중이 높은 시장이고 중국의 본토는 중국에서 이렇게 마사지를 할 수 있는 시장이라는 걸 감안하면 이제도 정말 우리 구독자분들이 중국 시장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으니까 우리나라도 될 거야 라고 생각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중국은 그냥 중국끼리 이렇게 하고 우리나라는 다른 이런 뭐 홍콩이나 이런 데 오히려 영향을 받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는 혹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세요? 저 같은 경우는 그 대응이 중요하다. 이번에는 이제는 대응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렇다고 해서 예측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말씀하신 대로 중국이 이제 좋아지면서 한국에게 도움이 될 거다. 이 예측을 저희가 베이스 시나리오로 짜놓고서 시장 대응을 준비해 나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전망들도 뭐 저도 자주 틀리고 이제 주변에서 많이 뭐 예측들 이제 무의미하다. 무슨 쓸모가 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예측이 무쓸모하다는 거랑 예측 가능성의 한계를 인식하는 거는 다른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희는 예측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예측 가능성의 한계를 저희가 늘 갖고서 그때그때마다 경로를 수정해 나가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 여담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애널리스트 입장을 대변하는 걸 수도 있는데 저희가 이제 스포츠 경기 같은 경우 보면은 축구나 뭐 농구 보면은 이제 골을 못 넣어도 하이라이트 장면에 나오잖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선수가 골을 못 넣어도 그 플레이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결국엔 저희들이 이제 지수 전망이 틀리고 뭐 목표주가 틀리더라도 그 안에 있는 논리 같은 경우들은 충분히 좋게 봐주시는 것도 투자 앞으로 하는 데 있어서 많은 그 레벨업을 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중국이 뭐 상해랑 홍콩이랑 분리가 되더라도 기본은 중국이 좋아진다라는 거는 우리나라 시장에 도움이 된다라는 베이스를 깔고 대응을 하셔라 이런 말씀이신 거죠? 만약에 저도 그게 아니면은 그냥 코스피 지금부터 다시 팔아야 되는 게 맞는데 저는 그렇게 안 보고 있다라는 저는 말씀하셨던 생각하고 비슷한데 심리적으로는 홍콩에 많이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수급적으로도 좀 많이 그렇고. 근데 저는 우리나라 원달러는 왜 올랐을까? 위안화랑 같이 많이 움직였던 거거든요. 궁극적으로는 홍콩 지수 변수에 조금 흔들릴 수는 있어도 좀 동조화될 수 있는 나라는 중국 쪽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좀 큰 흐름에서는 홍콩 지수와 중국 본토 지수를 좀 나눠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뭐 다들 느끼시겠지만 과거 홍콩과 지금의 홍콩은 좀 많이 달라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금융 사이는 크긴 하지만 중국 대비 GDP 비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리고 중국이 생각하는 홍콩의 역할을 봤을 때 점차 위축되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홍콩에 좀 더 집중을 하기보다는 중국 본토 지수라든지 그 본토 지수 안에서도 뭐 심천 지수라든지 테크 지수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더 중요한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오늘은 되게 특이했다 이렇게 그냥 특이했다라기보다는 한국의 금리 인상과 반도체 이슈가 맞물리다 보니 홍콩과 비슷하게 갔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인과관계는 없고 상관관계도 없고 그냥 우연에 더 가깝다는 의견으로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해서 알려드려도 될까요? 그렇게 봐도 그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또 다른 이유 그냥 어차피 그 사후적인 판을 짚어보자면은 장 초반부터 올랐던 게 약간 이상했을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가 이미 장 전에 그 엔비디아 실적 쇼크 나면서 미국 선물 빠지고 있었는데 한국 올라가다 보니까 다들 약간 불안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그냥 올라가는 거 지켜보고 있었는데 역시나 1시간 정도 잠깐 시세 줬고 그부터는 내일 흘렸던 것도 그 심리적인 측면도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국이 보통 10시 10분부터 대충 가격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딱 그때부터 딱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 안 되니까 뭐 한국도 역시 안 되는구나 약간 이런 중국으로 후반에 싹 돌렸는데 올라오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보면은 거래대금이 너무 작아요. 한국이. 지금 얼마나 돼요 거래대금이? 지금 10조 밑에 머문 지가 굉장히 오래. 코스피 플러스 코스닥이요? 아니요. 코스피만 봤을 때. 며칠 전에는 8조, 7조도 찍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심리, 수급에 의해서 하루에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림들, 거기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위클리 옵션이 있었다는 점들, 그런 것들이 수급 변동성을 좀 더 자극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내일 그리고 다음 주를 지나면서는 조금 안정되지 않을까. 최근 2주 동안 금요일 날 한번 올라가면서 2600선 항상 회복해 줬던 것처럼 저는 이런 것들이 또 수급 변동성, 그러니까 굉장히 수급의 벽이 얇아졌는데 위클리 옵션이라든지 옵션 만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을 줬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본다면 이번 주말 그리고 다음 주 초중반까지는 좀 2650을 넘어서는지 그거가 1차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이제 6월 중순 정도까지는 2700선 돌파 시도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니까 지금 저도 최근 세미나를 다니다 보면 2650에 근접했을 때랑 2600에 근접했을 때랑 분위기가 너무 달라가지고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50포인트 차이인데요. 2650을 갔을 때 세미나는 그래 안 돌릴래 나올 때 됐지. 그러다가 2600선 초반 되고 2600에 살짝 깨지고 막 그럴 때는 아니야 이건 안 될 것 같아. 이런 분위기가 있어서 그리고 기자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그런 식으로 질문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서 친한 기자한테 지금 누가 보면 한 2,400, 200 간 줄 알겠다. 막 그리고 코스피 한 5% 빠진 줄 알겠어. 너무 기사를 너무 이쪽에서 자극적으로 쓰는 것 또한 아까 말씀드렸던 서로 악순환의 고리처럼 막 서로 연쇄되는 것들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은 많이들 힘드신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최근 세미나 다니면서 많이 말씀드리고 고객 세미나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은 지금은 심리랑 좀 반대로 해야 될 때다. 공포스러울 때는 좀 냉정하게 보거나 아니면은 현금 비중이 있으신 분들은 좀 사시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맞고 아마도 2800, 2900 근처로 가게 되면은 이제 3000, 3100 갈 거야 같다는 생각을 할 때는 조금 조심해야 될 때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은 바닥권에서 굉장히 너무 많이 흔들기 때문에 지치고 피곤하고 이제 막 그런 상황인 것 같거든요. 저는 그럴 때가 단기 바닥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너무 걱정하지 말자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네요. 저도 비슷한 생각이고 그래서 매수를 할 때 뭐 인생 베팅하면서 지금 세게 매수하자 이게 말고 그리고 또 매도가 있는 거 긁어가면서 매수하지 말고 매수가 대놓고서 체결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분할 매수 대응하는 게 좋지 않나. 저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깨알 같은 디테일까지 설명해 주셨는데요. 역시나 걱정이 많은 제가 또 질문을 드리자면요. 지금 주가는 너무 많이 내려왔어요. 분명히 추정치 상으로 봤을 때 밸류에이션이 싸졌을 것 같아요. 많이 싸졌죠. 그런데 그러면 좀 밸류에이션 싼 거를 좀 사보자라고 하려면 여기서 매출이나 이익 둔화가 안 일어나는 회사를 찾아내야 되는데 연초 대비 컨센서스가 지금 올라와 있는지 내려가 있는지 지금 마켓의 상황과 밸류에이션 그리고 이게 이제 전망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일단은 이익에 대해서 좀 이익하고 밸류에이션 설명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 이익 전망은 못 가져왔는데 갖고 오셨나요? 이익이 아마 이익 전망 늘고 아직 올라가고 있어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분명히 지금 인건비도 올라가고 있고 원가의 상승 부분은 분명히 있을 텐데 물론 이제 환율 효과로 매출이 커지는 수출 기업들도 많지만 이익 전망이 지금 연초 대비 얼마나 올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연간 영업이익 전망을 보면은 225조 정도였어요. 연초를 보면은 지금 230조가 넘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리고 어떻게 사실 이게 훨씬 더 많이 늘어난 게 한전이 적자가 10조가 늘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15조쯤 는 거예요. 지금 영업이익 전망치가. 거기다가 근데 이 많이 늘어난 데에는 반도체, 자동차 환율 효과도 있었지만 에너지, 운송 이런 시클리컬 쪽에 가격이 올라간, 운임이 올라간 그런 영향들도 좀 반영이 돼서 좀 더 봐야 되긴 하겠지만 아직은 올라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싸다는 논리가 먹힐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럼 이게 꺾이면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전 2분기까지는 그래도 나쁘지 않네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생각보다 실적은 계속 좋다 이렇게 계속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은 좋다. 일단은 그러니까 왜냐면은 2분기에도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2분기까지는 환율 모멘텀이라든지 환율 효과라든지 가격 상승 효과들이 좀 들어올 수 있는데 제가 좀 걱정하는 것은 3분기를 지나면서부터는 원자재 가격이 들어왔던 게 비싸게 들어왔던 게 이제 투입되는 시점이 도래하지 않을까.
않을까라는 생각, 그리고 3분기부터는 환율 효과가 좀 약해지는 구간으로, 오버랩되는 구간으로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고 있어서 일단은 지금은 그래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2분기, 3분기, 4분기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이익 전망이. 네. 그냥 하나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다행이다 2분기만 올려야지가 아니라 2분기, 3분기, 4분기가 다 올라가고 있어서 당분간은 실적이 막 무너져서 꺾여서 막 지금 봤던 10배랑 내일 봤던 10배랑 한 달 뒤에 봤던 10배가 달라지는 그림까지는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9배 초반까지 떨어졌다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정도 레벨이면 저는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싸다. 딥밸류 구간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차트를 보여드리면은 네. 이거 이익 전망치 이제 향후 12개월간의 이익 전망치랑 위에 코스피 차트를 그려본 건데 네. 역시나 이것도 그 탈동조화가 일어났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많이 질문하시는 게 야 절대 수치 말고 YY를 보면 이미 꺾였다 네. 라고 봐서 아래 그림을 그려봤는데 이걸로 봐도 확실히 꺾이니까 우리나라 코스피 YY 증가율도 꺾이고 이런 건 맞아요. 네. 그런데 과거에 있었던 시기와는 달리 지금 한국 코스피 국장에 꺾인 게 상대적으로 펀더멘털에 비해 많이 심하다는 네. 거죠. 네. 물론 이제 한국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글로벌 주식시장에서 하나의 코인 시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변동성이 큰 나라이긴 하지만 이러한 특수성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조정은 실적에 비해서는 과도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적이 좋아질 거라고 봤던 그런 전통 산업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또 좀 오르지 않았나요? 전통 산업이라고 한다면 시클리컬이나 네네. 이런 좀 네, 맞습니다. 지금은 낙폭과대에 더 집중을 해야 될지. 왜냐면 고성장 산업들은 다 완전히 무너졌고 그렇죠. 그리고 이익 추정치가 올라가는 산업들은 또 주가가 또 상대적으로는 좀 견조해서 네. 이제부터 그럼 2분기 턴어라운드를 기대하고 주식을 단기라도 좀 더 집중을 해본다면 어느 쪽에 보는 게 아까 더 차 얘기해 도움이 주셨으니까 우리 팀장님 네. 의견을 좀 듣고 그쵸. 싶어요. 네. 자동차 외에 또 뭐가 있는지. 저희는 일단은 안도랠리 기술적 반등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낙폭과대 쪽을 보자. 플러스 실적 대비 더 많이 떨어진 업종, 네. 그리고 밸류에이션이 많이 싸진 업종, 그리고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추정했던 것보다 괴리가 큰 업종.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생각했던 수준보다 많이 떨어진 업종들을 봐자. 그 중에서도 이익이 상대적으로 괜찮은 업종들을 보자라고 해서 이 표를 보여드리는데 가장 싼 건 소프트웨어입니다. 게임이죠, 게임. 그러니까 아니요. 게임도 아니고. 인터넷입니다. 아, 인터넷. 네. 네. 인터넷이고 IT 가전은 IT 가전 내에서도 2차 전지 쪽 그런 쪽이고 뭐 건설, 에너지, 기계, 반도체, IT 하드웨어 쪽인데요. 저희가 퀀트 베이스로 해서 종목을 추출해 보면 이렇게 종목이 나오거든요. 네. 이 중에서도 여기 보시면 연초 대비 수익률이 20% 밑으로 내려간, 10% 밑으로 내려간. 그러니까 많이 떨어진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시면은 순이익 전망치 변화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전히 플러스거든요. 연초 대비.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시점에서는 실적 대비 많이 떨어진 업종 종목들을 좀 봐야 될 때가 아닌가 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지금은 바이 앤 홀드보다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게 된다면 저는 여기에 이렇게 순위가 나와 있는 것들 중에서도 연초 대비 수익률이 더 낮은 두 자릿수대인 종목들을 보신다면 네.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충분히 매력적인 업종들, 종목들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주식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한국에서 이제 서학개미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미국 주식 꾸준히 올해도 또 매수를 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막 네, 매수 금액 보면 굉장히 놀랍더라고요. 얼마나 매수했는지 혹시 아시나요? 그 저도 숫자를 봐야 되는 거 아는데 네. 일단은 가장 많이 매수하고 계시던 그 종목의 ETF가 이제 3배짜리 롱 레버리지 이거를 굉장히 많이 사시더라고요. 저도 그분들의 용기에 되게 정말 박수를 보내면서도 꼭 그 전략 성공하시길 바라고 있고요.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일단은 미국 증시가 뭐 작년에 저희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역시 주식시장 미국 주식시장이다. 무조건 미국이다. 이렇게 했다가 올해 정반대 현상이 일어났는데 저는 여기서 그냥 유추해 볼 수 있는 거는 그 시장의 컨센서스가 한쪽으로 쏠리거나 시장의 분위기가 한쪽으로 쏠리면은 그거를 가장 경계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아까도 저희가 늘 지금이 계속 바닥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모든 게 다 지금 비관적으로 다 해석하고 있는 이러한 구간이니까 오히려 앞으로 일어날 상황들의 전개는 반대 현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미국 주식을 꼭 찍어서 말씀을 갑자기 여쭤본 이유가요. 지금 한국도 낙폭 과대주에 대형 소프트웨어 플랫폼 회사들이 들어가 있는데 미국도 만만치 않잖아요. 그리고 나스닥이 코스피, 코스닥보다 더 많이 하락했죠. 어떻게 보면 가장 우량하다라고 생각했던 기업들이 지금 배신하고 있는 구간에 와 있는 건데 그럼 낙폭 과대주를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한다면 미국의 소프트웨어가 나은가요? 아니면 한국의 낙폭 과대주가 나을까요? 이것도 혹시 의견을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한국이 좀 더 낫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저는 작년 연말 뭐 11월, 12월 달에 굉장히 서학개미 운동을 해서 되게 뜨거웠을 때도 미국 주식 그만하시고 한국으로 돌아오셔야 된다. 이제는 상대적으로 봤을 때 한국이 조금 더 매력적인 구간으로 들어가고 있다 말씀을 드리면서 반대로 말씀드렸던 건 2021년 1월 분위기였습니다. 그때는 반대로 동학개미 운동. 그때가 한국 증시가 정점, 미국 증시랑 역전되는 구간. 왜냐면은 그때 11월, 12월, 1월 달 2달 반 오른 게 44% 올랐거든요. 코스피가. 그러면서 코스피와 S&P 500 간의 가격 갭이 25%포인트가 벌어졌었습니다. 그 영향으로 코스피가 먼저 정점을 찍었고 미국 증시는 좀 견조하게 계속 올라오는 상황에서도 코스피는 못 올라갔던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좀 반대의 상황들이 좀 전개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라도 지금은 한국이 좀 더 매력적이다. 환율도 그렇고 이런 가격 갭도 그렇고 그리고 또 하나는 작년 코스피는 6월 달부터 정점을 찍고 조정을 받았거든요.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의 기간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는 한국 증시를 조금 더 매력적으로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 많이 드리고 있죠. 네. 한지영 연구원님도 같은 생각이신가요? 같은 생각이고요. 뭐 그래도 미국 증시 쪽에서도 어떻게 좀 어떤 종목들을 한번 담아보면 좋겠냐, 어떤 좀 테마들을 담아보면 좋겠냐 하면은 역시나 미국도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이 낙폭과대 성격으로 접근했을 때도 굉장히 좋다라고 보고 있는데 저도 이거 잠깐 하나 보여드리면은 최근 재밌는 데이터 중에 하나가 미국 빅테크 기업들을 보면 12개월 포워드 PER보다 트레일링 PER보다 12개월 포워드 PER이 더 낮아요. 네. 원래 이익이 증가한다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기대감이 있으면 이 밸류에이션을 쭉 끌고 올라가는 그림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안 나오고 붙어버렸다는 거거든요. 둘 간의 힘이.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너무 나쁘게 보지 말자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상대적 강세를 본다면 한국이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저도 일단 한국이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도 미국에서 고르면 뭘 고를래라고 저에게 선택권을 주어진다면은 저는 역시 만약 이거 왼쪽 그림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왼쪽 그림이 이제 나스닥 100, 나스닥 내 우량주랑 그 아래에 있는 이 두 개의 선은 그냥 수익성 안 나오는 그냥 기술주, 성장주들. 그리고 또 아래에 있는 또 회색 선은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높은 고밸류 소프트웨어 업종들. 이 두 개가 사실상 팬데믹 이후에 미국 증시를 주도했던 업종이었는데 역시나 이제는 이제 다들 투자자들도 깨달았다는 거죠. 이제 숫자는 안 나오면 우리는 거기에 대한 형벌은 가혹하게 하겠다라는 게 이 데이터에서 확인이 됐고 이번 조정장에서도 이 두 개의 성격의 종목들, 업종들이 굉장히 많은 조정을 받았고 대신에 위쪽에 나스닥 100, 나스닥 내 우량한 업종들을 보시면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지금 잘 버텼어요. 앞으로 담아갈 것도 이 나스닥 100 안에 있는 우량주들 저희가 뭐 흔히 아는 이제 애플이나 아마존 이쪽이 낫지 그 아래 뭐 최근에 뭐 스냅이나 뭐 그 밈주식 같은 경우들 이런 것들 지금 뭐 고점 대비 80% 빠졌으니까 이제는 거의 내핵까지 빠졌다라고 하면서 담아도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지금은 계속 좀 당분간 피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어려운 시장에서 지금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현금 흐름이나 이익이 안 받쳐주는 기업에 대해서는 낙폭 과대라고 접근하면 안 된다라는 게 공통적인 의견이신 것 같아요. 최근 몇 달 전부터 말씀드렸던 것은 등락은 있겠지만 그리고 반등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금리 인상, 유동성 흡수. 이렇게 되면 돈이 늘어날 때 여러 가지로 투자하는 스타일을 여러 가지로 가져갔던 것들을 이제는 압축해야 되는 시점인데 돈 못 벌고 너무 실적 대비 너무 비싸고 실적이 올라올 거로 기대했지만 뭐 크게 떨어진다라든지 그런 것들은 좀
쳐낼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저 많은 투자자뿐만 아니라 해외 헤지펀드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문제가 있다거나 아니면 기스가 난다고 하면 계속적으로 굉장히 큰 매도가 나오고 있고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하셔서 좀 지금은 답답하시더라도 그리고 올라간다고 해도 좀 밋밋하다 하더라도 좀 큰 종목들 실적이 어느 정도 뒷받침되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불확실성이 큰 시장이니까 제가 도망갈 구멍을 하나 만들어 드릴게요. 무슨 얘기냐면 오늘 전망은 그래도 2분기 낙폭 과대에 따른 반등이든 기술적 반등이든 잠깐 나올 수 있다. 연말이 더 안 좋을 거다. 요런 이제 뷰를 제시해 주셨는데 두 분의 의견이 틀릴 가능성. 이게 위로든 아래로든 크게 변수가 바뀔 수 있는 변수가 있다면 각자 뭐라고 생각하시는지를 오늘의 마지막 도망갈 수 있는 버퍼로 하나 제시해 주시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일단은 제가 틀리더라도 위로 틀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2,900을 올해 상단으로 봤는데 시원하게 3,000 넘었으면 좋겠고 그 틀릴 수 있을 만한 요인은 역시나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여름 지나서 빨리 잡힌다. 이 신호가 등장하면은 시장에서도 뭐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쳐내고 연준의 긴축 우려 쳐내면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물가가 빠르게 둔화되는데 연준이 이번에는 빠르게 대응을 해서 금리 인상 멈추고 물가 떨어졌으니까 우리는 이제 경기 집중하겠다라는 시그널을 확실하게 던져주면 전 기분 좋게 틀리면서 수정 전망을 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가가 너무 빨리 떨어지는데 연준이 또 한 번 늦장 대응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또 신뢰를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이번만큼은 물가가 둔화되는 것과 연준이 대응 속도가 좀 맞물렸으면 그렇게 되면 저도 코스피는 3,000 이상, 3,100 이상으로 갈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 놓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다음 달 물가 지표가 예상치 8.1에서 또 한 번 8.3이 나왔다. 예상치를 상회했다. 그러면 2분기 반등 우리 기대해도 될까요? 그런 일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3분기. 다음 분기. 다음 분기. 근데 저는 8.3 그렇게 나와도 크게 무리는 되지는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연준이 또 애매모호한 스탠스를 취했다면 어이구 75bp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막 움직였을 텐데 이번 5월 FMC 의사록을 통해서 50 딱 박아버렸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한 달 더 보자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 출렁하면 있겠지만 그로 인해서 막 시장이 무너지고 또다시 금리 인상, 스태그플레이션 그런 걱정들이 들어오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잘 봐야 될 게 항목별로 좀 보자. 수요단에서의 변화들이 좀 버텨주면서 물가가 그렇게 흘러왔는지 아니면 비용단에서의 부담들이 더 커지고 수요단은 꺾였는데 비용단에서의 움직임들이 더 커졌는지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시장은 물가가 이랬기 때문에 좀 한 달 더 볼까? 아니면은 수요가 더 안 좋아지나? 이런 걱정을 좀 가늠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기본적으로는 연준이 이제는 가이던스를 주는 형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더 충격을 받기보단 단기 출렁임 이후 조금 안정을 찾아가는 그런 그림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좀 얄궂은 질문을 했는데 두 분께서 이렇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두 분 한 말씀씩만 해주신다면 15초씩 드리겠습니다. 네. 뭐 큰 흐름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지금 흐름들에 잘 타셔가지고 잔파도긴 하지만 잘 타서 수익을 낸다면 조금 더 여유가 생기고 그리고 많은 투자 비중이 있으신 분들도 시간 싸움을 잘 버텨내신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높은 가격에서 기회가 있을 테니까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네, 저는 저희가 이제 흔히 상처를 어떻게 치유하나, 상처를 어떻게 지워가나 여기에 대해서 인생을 살다 보면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 제가 요즘에 깨달은 바는 상처는 치유하는 게 아니라 데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계좌도 마찬가지예요. 계좌도 지금 마이너스 됐다고 손절치고서 0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무슨 요인으로 인해서 판단을 잘못했고 이런 것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개선시켜 나가고 투자 레벨업을 이끌어 나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저는 지금 힘든 장세이긴 하지만 이러한 장세들을 통해서 다들 투자 레벨업 하시길 바라고 또 이러한 방송들 시청해 주시면은 계속 좀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은 얘기네요. 저희가 한 달 후에 다시 모시고 또 좋은 지표와 또 함께 좋은 얘기 웃으면서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어려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경민 대신증권 투자전략팀장님, 한지영 키움증권 책임연구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